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06페이지에 있는 최저한세가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4번이죠. 04번에 가보시면 최저한세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자, 이거는 이제 최저한세라는 말대로 최저한도의 세금을 받자. 즉,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뭐 손금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데 오히려 세금을 뭐 줄이는 건 좋은 건데 오히려 그 줄여주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서 환급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비교 과세 등을 통해서 최저한도의 세금을 받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나오죠.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세액 개선상 비용을 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이라든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최저한세를 따져보자.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한세 계산 방법이 법인세 과세 표준. 자, 법인세 과표는 송금 산입 소득공제 산입을 하고, 즉 과표는 각 3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승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표가 나오죠. 자, 이거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10에서 우리가 25%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금 나오면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받는 걸 말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인세 과표라는 것은 요거 공제를 받기 전에, 그렇죠? 법인세 과표 과세 표준은 법인세 과표는 마이너스 송금 산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득공제를 산입하기 전, 요걸 산입하기 전 과표에다가 10% 또는 보니까 그 중소기업은 7% 네. 됐습니다. 요거랑 비교해서 둘 중에 많은 거 맥스마이즈로 가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그럼 거기 보시면 각삼 소득금액이 4억 5천, 그다음에 소득공제액이 2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4억 5천이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2억이에요. 그렇죠? 2억. 그럼 2억 5천이 나오죠. 2억 5천. 그럼 2억 5천 나오면은 2억 넘었으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원까지는 우리가 10%가 되고,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가 2억 5천이니까 5천에 대해서는 20% 해주면 되겠죠. 그럼 2억의 10%가 2천, 5천에 20%니까 1000인가요? 1000? 네, 1000. 그럼 합치면 3000이에요, 3000. 네. 3000에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세액공제액이 500이 있어요. 이걸 반영해 줘야죠. 세액공제 500. 그럼 3,500을 빼주면 2,500이죠. 2,500. 2,500 요거 하나 하고 이걸 반영하기 전고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반영하기 전이면은 어떻게 돼요? 과표가 2억 5천이었으니까 2억 5천에다가 소득공제를 반영하기 전이니까 그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은 소득공제 2억이고, 그죠? 소득공제 2억이 있습니다. 2억. 소득공제 2억이 있었잖아요. 2억. 그러니까 여기서는 빼줬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해서 따져줘야겠죠. 반영하기 전이니까 공제를 받기 전 금액을 하자. 그러면 4억 5천이 되겠죠. 그럼 4억 5천에다가 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 중소기업이 되면은 우리가 7% 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니까 10%. 그러면 4,500이 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500을 납부케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해서 법인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소득세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바로 소득세. 네. 소득세는 우리 이제 87페이지가 있죠. 87페이지. 소득세. 자, 이제 소득세는 우리가 배웠던 법인세하고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활동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소득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뭐라고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우리 법인세는 납세문자가 법인이었었죠. 법인. 근데 소득세는 개인이 납세문자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 내국에는 영리법인, 비영리 이렇게 나눴는데 얘는 개인. 근데 이 개인이 바로 뭐냐? 납세문자를 말해요. 납세문자. 납세문자 개인에는 우리가 둘이 있다. 첫 번째는 거주자 납세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거주자 납세문자가 있겠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주자 납세문자와 비거주자 납세문자. 그러면 거주자 납세문자 비거주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 거주자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자 이거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자. 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우리가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이때 일정 기간. 기간이라는 것은 즉 과세기간을 말하겠죠. 과세기간. 그럼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네.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말까지 요 1년 동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활동소득, 이때 활동소득이 바로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과세 대상의 소득은 우리가 뭐가 있느냐. 여기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소득은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자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는 그런 구분이 없었거든요. 소득 구분이 없었는데, 즉 법인세는 그냥 뭐 수익 항목은 입금, 비용 항목은 송금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갔는데 소득세는 이걸 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유형을 분석해서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도 있고 분류 과세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 이자, 배당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등의 사업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월급 받잖아요.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겠고, 노후 대비로 받는 연금 소득이 있고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종류를 꼭 외워주세요. 이, 배, 사, 근, 연, 기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다. 그 외에는 별도로 분류과세가 된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분류과세되는 소득의 특징은 목돈 소득이에요. 갑자기 확 이렇게 뭉칫돈이거든요. 뭉칫돈을 여기다 합쳐버리면 최고 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가 됐을 때 세율은 소득세 세율이 우리 법인세는 우리가 몇 프로였죠? 10에서 25%였었잖아요. 그래서 10%, 20%, 22, 25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2%가 됩니다. 그러면 6%, 10%대, 20%대 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반면에 분류과세는 소득을 나누겠다 이거죠. 합치지 말고 나누자. 그러면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은 퇴직금 소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져요. 퇴직금, 양도 소득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양도 소득은 종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과하는 방식은 이제 요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부과하는 방식은 신고납부가 있겠습니다. 신고납부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납부 기한이 있다. 그러면 신고납부 기한이 있는데 이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것을 확정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은 소득세의에 보시면 소득 금액은 수익금에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의 흐름은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법인세는 그냥 입금 항목에서 송금 항목을 빼서 각삼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비소를 빼면 과표가 나오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소득의 유형을 이제 이자부터 쭉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자는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 각종 사업, 직장이 받는 급여, 연금, 기타는 요거는 뭐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받는 수입을 말해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 되겠죠. 이것을 기타소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계산을 이렇게 하자. 얘는 1년 동안 들어온 수익금액에서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경비를 빼주자. 근데 경비를 빼주는데 이 경비는 필요한 경비만 우리가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경비만 인정해주자.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수입 대비 필요한 경비만 인정해주자.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해주고 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무슨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득금액이 됩니다. 무슨 소득금액이 돼요. 그럼 소득금액에서 이 소득금액을 줄여주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득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빼주고 나면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이거는 10에서 6에서 42%의 누진세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산출된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세금 산출이 되면은 이 산출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도 있고 줄여주는 규정이 바로 세공제 또는 세감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오히려 더 세금을 내게끔 하면 얘도 법인세처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비슷해요. 다만 이것이 이제 소득의 유형별로 달라지는데 다만 수익금액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제외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분리과세라는 것은 뭐냐?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랍니다.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이에요.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 종결되는 거.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납세무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는 건 빼고 나머지는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더라. 네,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또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그 박스에 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자. 네.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에서 경비를 우리가 빼자. 그러면 이게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예. 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문자. 납세문자는 개인인데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가 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세무가 있으며 무제한적인 납세무가 있다. 예. 거주자가 됐을 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우리가 세금을 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각종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는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하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법인이라고 해서 얘는 개인처럼 어떤 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매기고 또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처럼 활동하면 법인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인격이라는 표현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별 표시하시고 종합소득은 자 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꼭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하지만 퇴직금이나 양도 이렇게 목돈 소득, 회사 퇴직금을 뭐 한 20년 근속해서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뭐 억 단위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합산 신고하게 되면 잘못하면 최고세율 나올 수 있겠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분류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이 있는데 자 소득원천설은 뭐예요?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비경상적 일시적 우발적인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고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만 증가됐다면 일시적 우발적인 것도 다 과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입장 밑줄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그 외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는 과세 방식이 원칙은 소득 원천설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을 우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 방식이 원칙은 소득 원천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득의 원천설이라는 것은 소득의 원천이 발생되면 그 원천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1월 1일 날 기초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12월 30일 날 기말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재산 1000이 있고 기말재산 2000이 있다면 얼마 늘었어요? 1000이 증가됐죠. 그러면 증가된 1000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이 계속적 반복적이든 일시우발적이든 다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이것을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12월 30일까지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세기간은 밑줄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도중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 시까지, 출국했을 때는 출국일까지 과세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중간에 우리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일까지만 소득이 발생했잖아. 그렇죠? 요걸 싱하면 되고 외국으로 출국, 이민 가버리면 요때까지 소득을 잘라줘 이거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배운 단어죠. 수정신고라는 건 뭐다 써놓습니다. 과소신고자. 과소신고자가 돼서 신고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할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수정해서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니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신고를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가 되기 때문에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대신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따라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고 가산세 감면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우리가 가산세 한 시간에 얘기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수정신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있죠. 1개월 이내일 때는 90% 감면, 3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 6개월은 50%, 1년 이내는 30%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게 개정이 됐다고 그랬었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 써놓으시고 가산세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자, 그다음에 납세지입니다. 자, 납세지는 우리가 정리해 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지가 어디였었죠? 부가가치세, VAT는 항상 납세지는 납세무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무자 사업자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장 소재지가 되죠. 사업장 소재지. 법인세는 어디였었죠?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됐었죠. 그렇죠? 본점의 소재지, 주삼 소재지. 자, 그럼 소득세는 납세자가 개인이니까 거주자의 주소지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주자가 됐을 때는 거주의 주소지가 되고 없으면 거주지가 됩니다. 즉 거주지라는 것은 주소지처럼 장기간 머무는 장소를 말해요.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없다면 그 소득의 원천이 생기는 장소가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초과 누진세율이다. 몇 프로? 642 암기. 6에서 42% 암기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거주의라는 것은 소득세법에 나열된 것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의 범위가 나열돼 있어요. 무슨 사업소득만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줄 단 밑줄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 과세를 하자. 열거가 안 돼 있지만 이자 성격, 배당 성격이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부터 기타까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과세다. 인별 과세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은 갑이고 부인은 을이에요. 부인은 을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편갑과 부인 을이 있다. 그러면 설사 부부지간일지라도 남편의 소득, 부인의 소득은 어떻게 한다? 인별로 따져줘요. 인별로. 그렇죠? 그다음에 신고납부제도다. 신고납부제도는 자, 세 번째 줄 5월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자.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언제요? 5월 달에 신고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종합소득공제. 자, 소득공제는 이 소득금액을 줄여주기 위한 공제금액을 말하는 거죠. 소득금액을 줄여주기 위한 공제를 말한다. 그래서 과표가 나오면 얘는 642에 누진세금하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를 보면 정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소득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면 납세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럼 우리가 법인세로 따지면 얘는 내국범위 되는 거고 얘는 외국범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 그죠?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되므로 그렇습니다.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된다. 즉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네, 국적과는 관계가 없죠. 국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외국인이 됐을지라도 183 이상 체류돼 있으면은 납세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근무자 해외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국내 주소가 없어 비거주자가 되므로 국외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다. 해외 파견된 임직원이잖아. 해외 파견된 임직원은 설사 외국에 있을지라도 얘는 거주자를 의제합니다. 써놓으세요. 거주자 의제. 답은 3번. 법인격이 없는 각종 단체, 동창회라든가 종친회 뭐 이런 데요. 그러면 개인으로 간주된 것이 원칙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재산이 있을 때는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한다. 아,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단체니까 개인도 아니야. 하지만 세법상은 개인으로도 의지할 수 있고 개인으로도 의지할 수 있고 개인으로도 우리가 의지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의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신 법인으로 의지하는데 그 법인은 무슨 법인으로 본다? 예, 이거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 보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다음에 4번 다음 중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제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이 1번이에요. 부가징수 제도다. 즉 종합소득세는 부가징수가 아니라 자진신고 납부 제도죠. 그렇죠? 자 1번 틀렸고 그다음에 인별로 과세한다. 즉 남편도 돈을 벌고 부인도 돈을 벌면 인별로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열거주의 과세다. 소득의 범위가 나열돼 있으면 나열된 것만 과세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초과 누진세다. 자 초과 누진세는 6에서 42%. 그래서 우리가 6%, 뭐 10%, 20%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5번입니다. 소득세의 세율 체계를 설명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리과세되는 이자는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14%를 원천징수하고 종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 차등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지만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양도세라는 것은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았을 때 단기 매도, 주로 단기 매도를 했을 때는 단기 매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뭐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25%가 아니라 20%가 됩니다. 답은 4번. 즉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야. 즉 뭐 나중에 종합소득처럼 1년치 소득을 다 그로스해서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소득만 받으면 바로 세금을 떼고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 중에서 보면은 일용근로자가 그렇거든요.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당 받고 세금 내면 끝이에요. 이런 걸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번.
소득세 납세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납세지라는 것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기준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세무서. 2번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자의 주소지가 되죠. 그렇죠? 답은 2번.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는 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가 급여를 주면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천징수가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이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자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